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제일 먼저 안아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인지하는 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버텨내다가 얘기할 시점일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자녀를 제일 먼저 안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우울해하거나 자녀 보는 데서 한숨을 쉬거나 혹시나 그거 갖고 부부간에 뭐 갈등이 있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자녀가 그런 모습을 부모한테 보게 되면 자녀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괜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했다. 그런 자책감을 갖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혼자 끝까지 감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물론 속상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속상하지만 절대로 자녀 보는 데서 우울해하시거나 우시거나 뭐 갈등, 뭐 부부 간의 갈등을 표출하시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녀들을 잘 보담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아들하고 지구대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폭력은 어떤 이유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들하고 단둘이 이제 바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쪽으로, 당일치기로. 근데 바다 여행 가는 도중에 그 폭력에 대한 얘기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들로 운전하는 내내 웃으면서 갔어요. 웃으면서 갔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저도 한 20년 전에 혼자 이제 재수를 할 때, 혼자 나왔을 때 그 바다를 보러 왔을 때 그 기분, 그 상황을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아들한테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인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마음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니까 아들하고의 관계는 더 좋아졌고, 그리고 아들하고의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 그게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거의 학교 폭력과 현재의 학교 폭력을 좀 비교해 보면, 과거의 학교 폭력은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폭력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배나 동네의 선배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폭력을 당했다면, 현재의 학교 폭력은 문제는 뭐냐면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룹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의 주체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폭력을 당한다는 거죠. 즉, 과거와 현재의 학교 폭력의 차이는 가해자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학교 폭력은 단순히 신체 폭력에만 집중이 됐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신체 폭력에 대한 목적이. 돈을 갈취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현재의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돈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욕구, 자신의 어떤 괴롭힘 상대, 즉 과거와 현재의 학교 폭력의 이유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폭력이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해졌다는 게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SNS 어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을 받았지만 에스크 FM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스크 FM이라는 어플은 뭐냐면 익명 어플이에요.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익명 어플인데, 그렇다면 이게 왜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익명이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지정된 익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중학교, 뭐 히읗 지읒 중학교, 뭐 1학년 7반, 뭐 이응, 히읗, 지읒 얘는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원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그 공간에 있는 인원들은 그 인원을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댓글을 달고 욕을 하고 막 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커 FM 어플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 어플을 부모님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어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페이스북과 트위터예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그룹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배가 되는 거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가 친구가 되는 게 불특정 다수의 그룹핑 커뮤니티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커뮤니티에 소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얘기들, 또 더욱이 또 사이버상의 얘기이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굉장히 격해지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면서 표현 자체가 좀 그 욕설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폭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의 페이스북은 친구와 그 좋아요라는 그거의 그 자체가 하나의 본인의 어떤 인기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꼭 어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은 저는 자녀들이 그 SNS 어플을 사용 안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없다면은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신체적인 변화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사례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딸이 그 아버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춘기인 줄 알았대요. 애가 잠을 못 자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신체적인 뭐 생리불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단순히 그 부모님은 그게 사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딸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폭력을 당했던 거예요. 학교 폭력을. 그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진작 알았으면 우리 딸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굉장히 좀 죄책감이 좀 많으셨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학교 가기 싫다. 혼잣말로 만약에 그걸 들으셨으면 그거는 학교 가기 싫다라는 건요. 어쩌면 학교에서 뭔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징후예요. 예전에는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 보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학교 가기 싫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를. 그리고 갑자기 뭐 불안한 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자꾸만 딴 데 이사 가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절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다 하나의 징조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애가 잠을 못 잔다거나 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갑자기 막 화를 낸다거나 짜증 부리는 게 굉장히 자주 짜증을 부린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징후들은 스스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이 하는 얘기들을 곰곰이 들으셔야 돼요. 우연찮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그 학교 폭력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둘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을 보시고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 폭력은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예방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고 관계성이 좋다면 어떤 시든 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조짐들에 대해서 부모가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폐지가 된다고 해서 저는 학교 폭력에 예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히 사회적인 물론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애들은 사춘기가 한 5, 6학년 정도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녀들하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대화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아들하고 저는 PC방을 같이 다녔어요. 주말마다 PC방 가서 뭐 3시간, 4시간씩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아들하고 게임을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게임하는 그 시간보다 아들하고 PC방까지 걸어가는 약 한 10분 정도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그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 반에선 누가 있고, 아빠 내가 요새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들하고의 소통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아빠하고 그 PC방 갔을 때 되게 좋았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사춘기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라는, 소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감대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단순히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밥은 먹었냐, 이거는 사실 소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요새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부모들이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나중에 소통을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신체폭력은 상처가 아물면 일정 부분 상처에 대한 극복이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사실 사이버 폭력이나 아니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심리치료를 권해요. 그 주변에 보면 심리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1차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심리상담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1차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는 아이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보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긴급보호조치라는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얘는 굉장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아이를 긴급보호조치 사항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별도의 심리상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나중에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결정이 나면 학교안전공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 가해 학생 부모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셨다라고 하면 가정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의 전문기관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상담 심리센터를 다니시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하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아들 자체는 그 전에도 저하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처음 심리상담 들어갔을 때는 그 행복 지수 자체가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낮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제 고민을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었죠. 아들하고 어느 순간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되게 민주적인 아빠고 아들한테 되게 잘하는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막상 그 상담 심리를 받은 선생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저도 굉장히 권위적인 아빠였던 거예요. 아들하고의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들을 이해하는 그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아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고, 상담심리센터의 심리 상담을 받고, 그리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아들이 달라진 것은 자꾸만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자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들도 나름의 사춘기가 있어서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제가 경험을 하고 이런 상처들을 극복을 해보니까 아들은 자꾸만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엄마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 부모들은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과하는 부모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해서 누명을 씌우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진짜 현재 학교 폭력 시스템에서는. 근데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해자 부모님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가해자가 된다면 부모들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실질적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이에요. 어느 순간 자신의 자녀 때문에 상대방의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가해자 부모는 그 상대방 부모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의 잘못을 하면 자신의 자녀는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왜냐?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자녀는 더 올바르게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이루어서 발생이 돼서 가해 부모가 됐다면 저는 정말 피해 부모들한테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그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한테 가장 큰 형벌은요, 가해자 학생의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야 가해 학생도 느끼겠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만 그 가해 학생은 더 올바르게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발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된다면 피해 학생 부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한테의 학교 폭력은 그냥 지나간 추억의 일부분이에요. 아들한테는 저 선한 영향력으로 갔고요. 학교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정의의 기준이 아들한테는 좀 더 명확히 잡혔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경찰이 되고 싶어 하고요. 향후 꿈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아들을 좀 더 이해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는 그때 당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고통이 결국에는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극복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오히려 우리 가족들한테는 더 선한 영향력으로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하나의 옛날의 추억의 일부분처럼, 기억의 일부분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처에 대한 주체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항상 아이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자신감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담 사례들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상처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 절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처의 극복은 결국에는 가족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경험들이 더 큰 사랑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오히려 부모님들에 대한 가족의 어떤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피해 가족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저를 보시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녀들하고의 좀 사랑이 더 돈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40대 정도의 가장이 되면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공은 부의 축적으로 와서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40대 직장인분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년이 되면 자기계발 도서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개인의 욕망을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뭐 부의 축적이 될 수는 있지만 부의 축적이 됐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이 오진 않아요. 즉, 가정의 행복은 개인의 욕망이라는 사회적인 성공과 부의 축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 연령대에 계시는 가장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뭐 경영도서라든가 마케팅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직무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모에 관련된 책들은 잘 안 봐요. 그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 나이 또래 30, 40대 가장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성공과 부의 축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키우는 자녀들하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부모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곰곰이 고민하시고 자녀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